안녕하세요. 제 2강은 미국과 EU에서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그린 뉴딜이 어떤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린 뉴딜은 2009년도에도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한국에서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한참 녹색으로 성장하자라고 하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토목 사업으로 빠지면서 그린 뉴딜에 대한 그 한국의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2019년도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등장한 그린 뉴딜의 아주 중요한 배경에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1.5도 목표 달성이라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목표가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자, 이대로 가면 1.5도인데 온실가스를 거의 2050년에는 넷제로 사회로 만들어야 해.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냥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이걸로는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안 해왔나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만들어서 해왔죠. 그런데 그 정도 노력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의지를 좀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도 그린 뉴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유럽을 중심으로는 그린 딜이라는 논의가 촉발되기 시작한 게 201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기후 문제만 대응할 것이 아니야. 불평등을 해소하고 결국 일자리가 회색 일자리에서 녹색 일자리로 전환이 돼야 되고 또 일자리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러면 너는 어쩔 수 없어. 결국 이제 녹색 산업으로 갈 거니까 일자리 잃은 사람만 고생이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환 과정에서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피해를 입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의로운 전환까지 담아서 이제 그린 뉴딜이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사람들에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산업과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탈탄소로 전환하는 것. 그게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툰베리 같은 청소년들의 기후행동 그리고 멸종조항이나 전 세계에 확산된 기후행동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고 이제 EU의 폰데어 라이엔이라고 EU 집행위원장입니다. 4년 동안 EU를 이끌어가게 될 텐데 이분이 중심이 돼서 그린 딜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그린 뉴딜이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는 이런 선라이즈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청년들의 아주 강력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 젊은 청년 그룹들이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또 우리의 이 정치인들 그리고 선출직 정치인들이 화석 연료에 기반한 이 기업들과 정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그런 법과 지원을 만드는 것을 과감히 끊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린 뉴딜 나우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정말 그린 뉴딜을 원한다. 20명의 이 청소년들이 이 시위를 하다가 이제 체포됐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녹색 직업을 원한다. 기후위기 긴급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선라이즈 무브먼트, 아주 젊은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린 뉴딜은 10년의 계획이다. 무엇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동원하기 위한 10년의 계획이다. 어떻게? 100% 깨끗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미국 사회가 만들기 위한, 언제까지? 2030년까지. 2030년까지 100%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노동자와 이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공동체가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그린 뉴딜. 청정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삶을 사람들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불받아야 하고, 또 이 기후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와 공동체는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그린 뉴딜의 이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지향하는 그린 뉴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2019년 2월 7일에 그린 뉴딜 결의안이 나옵니다. 이 결의안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린 뉴딜을 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내용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안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총 1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14페이지 중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이 IPCC 1.5도 특별보고서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1.5도 특별보고서. 그리고 내용을 인용하면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배출량의 40에서 60%를 줄여야 된다. 2010년 배출량의 40에서 60. 그러니까 대략 지금 현재 배출량의 절반 정도는 확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50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기후위기 우리 대응해야 돼. 그런데 동시에 미국 사회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심한 사회. 이 두 가지가 미국이 부딪힌 아주 큰 숙제이고, 이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대전,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은 태세로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목표가 5가지가 나옵니다. 보면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 일자리 창출과 번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 투자,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지역사회 회복력, 건강한 식품, 자연, 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사회. 상상해 보면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린 뉴딜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에서는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를 준비해서 2년 동안 법률을 만들고 2020년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 임기 때 완성된 법안을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월 달에 자, 우리가 2020년도에 대선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2년 동안 그린 뉴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준비를 해서 그 내용을 완성해서 다음 대통령 때 전달을 하자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린 뉴딜은 어떤 개별 사업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기획이죠. 엄청나게 세부적이고 큰 기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에서는 그린 뉴딜을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이제 우리도 2022년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선에서 이런 내용들이 전달된다면은 그 임기 때부터 우리가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고 그린 뉴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논의가 시작된 그린 뉴딜은 중간에 가다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논의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의안에 적어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린 뉴딜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요 14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온실가스는 에너지 분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고 했을 때는 탈탄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재난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응하고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를 재구축한다. 재난의 사회가 왔기 때문에 그 재난에 안전하도록 인프라를 재구축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량이라든지 지하 기반 시설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안전하고도 또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수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로 100% 전력을 만들고 효율적이고 분산된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고 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미국의 모든 건물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한다. 이게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산업 부분에서 청정 공정 방식을 확산하고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한다. 그리고 또 농업 분야가 또 중요합니다. 농업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 농업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면서 건강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 여기선 또 독립적인 가족농이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문장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확대되어야 되고 항공 운송을 대체하는 초고속 열차망이 필요하다. 이제 이건 미국 사회에서 그동안 너무나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이런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건강 영향을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조림, 보존, 자연 복원, 그리고 폐기물 사이트와 버려진 이 오염된 사이트를 청소하고 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린 뉴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그린 뉴딜은 특정 한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둘러싼 전 영역에서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에너지와 교통과 건물과 농업과 폐기물, 환경 전반을 다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들이 이 강한 미국 사회의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 미국도 최근에 캘리포니아 산불이라든지 엄청난 겨울의 혹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파리 협정에서 뛰쳐나오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안에서도 기후 대응을 하자.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의 후보들도 그린 뉴딜 공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번 미국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와 이 민주당의 싸움이고 조 바이든이 이제 이 민주당 후보가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의 싸움에서 대세를 가를 것이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샌더슨이 가장 이 강력한 버니 샌더스가 가장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냈었습니다.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2050년 탈탄소화, 소농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겠다. 국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가 됐다라면은 상당히 강한 그린 뉴딜의
관한 논의가 되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그린 뉴딜 결의안을 아주 강하게 리드하고 있는 AOC라는 뉴욕주에서 당선된 미국의 최연소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더가 그린 뉴딜 결의안을 주도를 했었고 AOC는 샌더스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샌더스가 이제 탈락을 했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바이든하고 샌더스가 연대를 하고 함께 이 선거를 치르기로 연합하기로 하고 함께 이 정책 TF를 꾸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후 TF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기후 TF를 맡아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의제로 그린 뉴딜이 이제 계속 살아서 이슈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유럽의 그린딜로 가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딜 12월 11일 날 유럽의 그린딜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페이퍼가 하나 발표가 됩니다. 유럽의 그린딜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페이퍼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첫 앞단락에 나오는 문장 중에 지구상 800만 종 중에서 100만 종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있다. 기후 위기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그린딜이라는 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요. 그걸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정의롭고 번영 있는 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 그런데 확실한 것은 2050년 넷제로가 또 나오죠. 그리고 경제 성장과 자연 사용의 디커플링. 경제는 성장하는데 자원 소비량은 줄일 수 있다. 유럽은 이 그린딜에서 성장을 여전히 좀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위험과 영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삶을 보호한다. 모든 전환은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아까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먼저 누가 피해를 받는가, 그 피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규모 공공투자와 민간 자본이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도록, 그래서 지속가능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다라는 게 유럽의 그린딜입니다. 맥락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린 뉴딜이 나온 맥락과 유럽에서 그린딜이 나온 맥락.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도 미국의 그린 뉴딜이 아직 결의안 형태로 머물러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면은 유럽의 그린딜은 12월 달 발표 이후에 이렇게 착착 하나씩 내용들이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게 2030년 아까 1강 때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90년 대비 마이너스 40%였잖아요. 야, 이걸로 안 된다. 우리 어떻게 한다? 목표 높일 거다. 40%가 아니라 50이나 55%로 2030년 목표를 더 높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2050년에는 어떻게 한다? 넷제로로 간다라는 내용으로 기후중립법을 올해 3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 산업 분야의 청정 순환 경제는 어떻게 한다? 에너지 분야는 어떻게 한다? 교통은 어떻게 하고 농업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 계획들이 하나하나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꺼번에 모든 계획을 짠 하고 발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는 순환 경제 분야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언제는 교통을 발표하고 최근에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인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Fork라는 요 전략을 이제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보면 E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줄여왔고요. 실제로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 줄이고 효율을 20% 높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20%를 높여가지고 온실가스 20% 줄이겠다라는 이런 20, 20, 20 전략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 뉴딜, 그린 딜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이미 지금까지 해왔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높은 목표와 더 집중된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 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 정책을 아까 제가 우산이라고 얘기했죠. 큰 우산을 새롭게 유럽 전체에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은 누구나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기, 이 세운 계획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의 그린딜의 달성 수단은 핵심은 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린 파이낸싱과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 매년 GDP의 1.5% 정도를 돈을 쓰겠다라는 거. 그리고 EU 전체, EU가 총괄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25%의 예산을 모든 EU 프로그램에서 기후 프로그램에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투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EU가 운영하는 인베스트 EU 펀드가 있는데 그중에 30%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쓰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후반에 EC 안에서 지속가능한 파이낸스 전략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어떤 산업이 녹색 산업이다.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녹색 채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래서 돈, 자금, 그 다음에 예산 이런 물꼬를 녹색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실행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과 적정 가격 신호. 우리나라도 1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EU에 속해 있는 각각의 나라들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도록 한다? 이 녹색에 쓰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공투자와 이 방향을 전환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제를 개혁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적정 가격 신호를 보내서 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예를 들면은 탄소세라든지 에너지에 붙어 있는 각종 세금, 가격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실제적으로 온실가스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기업과 소비자가 행동할 수 있도록 세금 제도를 개혁하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만으로는 온실가스를 완전히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수요 관리 이 측면은 세금과 가격을 조정한다라는 것은 수요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혁신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발달에 더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교육과 훈련입니다. 알아야지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학교와 대학과 훈련 기관들의 지속 가능 교육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제 공무원 이 일을 집행해야 되는 행정 인력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논쟁이 되는 것은 이런 EU의 정책들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위해하지 않을 것 예를 들면 핵발전 같은 경우에 지속 가능성이나 위해의 가능성 그러니까 한 사회에 사고가 났을 때 또는 핵 폐기물 같은 경우에 그 사회에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정이 이렇게 나오죠.
탄소 중립을 위한 유럽 기후법은 3월 달에 나왔고요. 그리고 에너지 세금에 대한 지침 개정 2021년도 6월 달까지 논의해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딜, 어마어마한 사회 대전환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발표로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법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세제는 어떻게 개정하겠다.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기재 제한은 2021년도에 하겠다.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가겠다. 해상 풍력 전략은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나와 있고 요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그 EU에 속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도 돈을 쏟아서 기후변화 대응책을 발표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늘리고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항공기 이용 세금을 올리는 대신에 장거리 기차 가격을 할인한다. 이런 제도를 써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도록 만드는 거죠. 난방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줘서 친환경 에너지 쓰게 하고 2026년부터는 사용 금지. 이게 일몰제입니다. 지원할 때 바꿔라. 그때 안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못 쓴다.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럽 그린딜에서 저는 좀 주의하게 봐야 될 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이게 사실은 주요한 무역 분쟁이나 무역 장벽으로 저는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50년 넷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올리고 각각의 산업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이 규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EU에서 만들어내는 이 제품에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곳에서는 그렇게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격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EU는 영내 산업 경쟁력의 보호를 위해서 수입품의 탄소 배출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이 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EU의 이 지원을 받은 ERCST라는 곳에서 이미 독일과 프랑스나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G20 국가나 인도, 칠레, 남아공 등 EU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탄소 국경 조정 설계에 들어간다.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여기에 탄소 함유가 얼마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세금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기후 문제가 이제 무역의 문제, 경제 문제로 들어오고 있다. EU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나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이런 분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 교육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보면은 우리는 이게 플러스로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탄소를 순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탄소가 더 내재되어 있어 수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도 이런 개념들을 보면서 이게 무역에 연결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일 텐데 과연 이런 문제들 기후위기가 공평했는가? 지금까지 배출량이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배출한 양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과 연결하면은 생각할 여지가 저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사적 배출량 말고 현재 배출량으로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U가 이런 유럽 그린딜을 중심으로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무역과 경제와 연결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아시아는 어떤 경로로 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게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많은 숙제를 던지는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대로 유럽이 그린딜하고 미국이 그린 뉴딜을 하니까 그걸 우리가 따라가자가 아니라 우리 상당히 대형 그 교역 국가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2050년 어떤 사회 만들 거고 우리는 어떤 경제와 사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도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